따라서 아니마와 삶은 해석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그런데 아니마와 삶은 해석될 수 있는 본체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혼돈 속에 질서가 있으며 모든 무질서에서는 은밀한 질서가, 모든 자의성에는 항구적 법칙이 있기 때문이며 작용하는 모든 것은 대극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이율배반적 판단으로 해결하는 인간의 오성이 필요하다. 인간의 오성이 아니마와 대면하면 아니마의 혼란스러운 자의성이 은밀한 질서를 예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다시 말해서 그의 본질을 넘어서서 성향, 의미와 의도를 감히 말하자면 주장할 동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에 일치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은 우선 냉정한 숙고를 하고 있지 않고 과학도 철학도 도움이 안 되며 전통적인 종교적 교훈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목적 없는 체험에 말려들어 혼란스러워한다. 모든 범주를 동원한 그의 판단은 무력한 것으로 드러난다. 인간은 해석에 실패하고 만다. 왜냐하면 관습적인 의미 부여에는 어울리지 않는 소란스러운 삶의 상황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것은 붕괴의 순간이다. 아퓰레이우스가 자살과 같은 이라고 정확하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최후의 심연으로 가라앉는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강요된 스스로의 능력 포기이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요란하게 꾸며진 자발적인 굴종이나 비하가 아니고 타락의 공황적 불안으로 대미를 장식한 전적으로 명백한 패배다. 모든 버팀목과 목발이 부러지고 어느 곳에서도 최소한의 안전 대책이 그 방어를 약속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지금까지 깊은 의미가 있는 아니마의 무의식성에 감추어져 유지해왔던 원형체험애로의 가능성이 주어진다. 그것은 의미의 원형이며 아니마가 단지 삶의 원형을 묘사하는 것과 같다. 의미는 언제나 삶보다 더 새로운 사건인 것처럼 보인다. 의미를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이며 커다란 세계는 해석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 결국 우리는 어디에서 의미를 얻는가? 우리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먼 고대에 이르는 역사적 범주인데 사람들은 이에 대해 보통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다. 의미 부여는 어느 정도 언어의 기본 토대를 이용하는데 이것은 다시금 원초적 상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서건 이 문제에 착수할 수 있는데 도처에서 항상 원시적인 기적의 세계로 즉각 기착되는 언어나 주제의 역사를 만난다. 이념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플라톤의 에이도스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영원한 이데아는 하늘 위의 장소에 초월적인 영원한 형식으로 보존되어 있는 원상들이다. 예언자의 눈은 그것을 상상한 것들과 귀신들 혹은 꿈의 상, 그리고 계시된 환영의 상임을 알아차린다. 혹은 물리적 사건을 해석하는 에너지의 개념을 들어보자. 과거에 그와 같은 것은 비밀에 가득 찬 연금술사의 불이며 물질에 내재되어 있는 열기였다. 이것은 두루 퍼져 있는 살아있는 힘, 보통 만화로서 표시되는 성장력과 마술적인 치유력에 대한 원시인들의 견해와 매우 가까운 스토아 학파의 원열 또는 헤라클레이토스의 피에르 아에이 존 영원히 살아있는 불과 같은 것이다. 나는 신뢰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진 않겠다. 그것은 역사적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 본질이며 어떤 하나의 이념이나 견해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결국 모든 것에는 원형적인 원초적 형식이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백해진 것은 의식이 아직 생각하지는 않았고 지각했던 시대에 생겨난 것이다. 사고는 내면 지각의 대상이었으며 생각한 것이 아니고 현상으로 느껴지는 소위 보고 듣게 되는 것이었다. 사고는 본질적으로 계시이고 발명된 것이 아니고 강요된 것이며 그것의 직접적인 사실성에 의해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었다. 사고는 원시적 자아의식에 선행하며 원시적 자아의식은 사고의 주체라기보다는 객체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의식성의 마지막 정점에 아직 오르지 못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선제하는 사고를 갖고 있다. 물론 우리가 전통적 상징에 의해 지지되는 한, 즉 꿈의 언어로 표현되어 아버지나 왕이 죽지 않는 한 선제적 사고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무의식이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을 준비하는가를 다음에 이해해서 보여주고자 한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잘 모르는 한 젊은 신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그는 아주 검은 옷을 입은 아름다운 노인 앞에 서 있었다.
그 남자가 흰 마법사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마법사는 그에게 비교적 긴 말을 했으나 그는 그 말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는 결론만을 기억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 검은 마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순간 문이 열리고 마법사와 비슷한 노인이 들어왔다. 그 노인은 흰옷을 입고 있었다. 검은 마법사는 흰 마법사에게 나는 당신의 충고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은 마법사가 꿈을 꾸고 있는 그에게 의문스러운 곁눈질을 하자 흰 마법사는 마음 놓고 말하세요. 그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검은 마법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던 먼 나라에서 왔다고 했다. 그 나라는 어떤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왕은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한 묘석을 골랐다. 그 나라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묘석이 있었는데 왕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선택하였다. 구전에 따르면 그 안에는 처녀가 묻혀 있었다. 왕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정비하고자 묘석을 열게 했다. 그 안에 들어있던 유골을 밖으로 드러내자 갑자기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한 마리의 검은 말로 변했다. 이 말은 곧바로 황야로 달아나 사라져 버렸다. 검은 마법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이 말을 쫓아가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는 말의 발자국을 쫓아서 여러 날에 걸친 여행 끝에 황야에 도착했다. 그리고 목초지대가 다시 시작되는 다른 쪽까지 사막을 횡단했다. 그는 그곳에서 풀을 뜯고 있는 말을 만났으며 귀한 물건도 얻게 되었는데 그 물건 때문에 흰 마법사의 충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즉 검은 마법사는 천국의 열쇠를 발견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 흥미진진한 순간에 꿈을 꾼 사람은 깨어났다. 앞서 밝힌 설명에 비추어 볼 때 꿈의 의미를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즉 늙은 왕은 지배의 상징으로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자 한다. 그것도 비슷한 우월자가 이미 묻혀있는 곳에서 왕의 선택은 하필이면 아니마의 무덤에 내려졌는데 그 아니마는 잠자는 공주로 정당한 원리가 삶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동안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왕이 죽게 되면 이 아니마는 다시 생명을 얻어 검은 말로 변하게 된다. 이 검은 말은 이미 플라톤의 우화에서 난폭한 열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 말을 추적하는 자는 황무지, 즉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황야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신적, 도덕적 고독의 상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낙원에 이르는 열쇠가 놓여있다. 그렇다면 낙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히 상반되는 두 얼굴을 갖는 생명과 지혜의 나무와 네 개의 강이 있는 에덴의 정원이다. 기독교적으로 파악한다면 그것은 또한 묵시록, 계시록의 천상의 도시인데 그것은 에덴의 정원과 마찬가지로 만다라로 간주된다. 그러나 만다라는 개성화의 상징이다. 꿈을 꾼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신앙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열쇠, 즉 개성화의 길을 열어줄 열쇠를 발견한 검은 마법사가 바로 그것이다. 사막과 낙원의 대극은 고독과 개성화 또는 자기됨의 다른 대극을 의미한다. 꿈의 이 부분은 동시에 훈트와 그랜펠이 편집하고 보충한 주님의 말씀에 관한 주목할 만한 의역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동물이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며 경구에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알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도시이며 도시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다. 더 나아가 그것은 낙원에 있는 뱀의 의역이기도 한데 이 뱀은 인류 최초의 부모가 죄를 짓도록 설득했으며 더 나아가 하느님의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알다시피 이 인과 관계는 뱀을 숭배하여 소테르와 동일화하는 동기를 제공했다. 검은 말과 검은 마법사는 그것은 현대의 정신적 자산, 말하자면 악과 같은 요소다. 그러나 그것의 선에 대한 상관성은 옷을 바꾸어 입은 것에 암시된다. 두 마법사는 우월한 장인이자 스승인 노인의 두 측면이고 이전부터 존재해온 혼돈의 삶에 감추어진 의미를 나타내는 정신 원형의 두 측면이다. 그 가이스트 정신은 기이하게도 동정녀 어머니의 심혼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연금술사는 그를 어머니의 태초의 아들이라 불렀다. 검은 마법사와 검은 말은 이전에 설명한 꿈에서 말한 어둠으로의 하강에 해당한다. 젊은 신학도에게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교훈이겠는가. 다행히도 그는 꿈에서 모든 예언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을 했고 커다란 비밀을 손에 잡히듯 가까이 놓아주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 하고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왜 이러한 낭비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나는 이 꿈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적어도 이 꿈이 나에게는 매우 많은 것을 시사해 주었음을 강조해야겠다.
꿈을 꾼 사람이 비록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 꿈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이 꿈에 나타난 장인은 추측한데 기독교의 시몬에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도덕적 갈등에 대한 응답으로 선과 악의 공동 기능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 대극의 고유한 상대화를 이룸으로써 동양의 이념, 힌두 철학의 니리드 반드바, 즉 갈등을 화해시키는 해결 가능성으로 보이는 대극으로부터의 해방에 어느 정도 가까워지는 것이다. 선과 악에 관한 동양의 상대성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의미 깊은 것인가를 인도의 현무는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누가 완성에 이르는데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까? 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신을 증오하는 사람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완성에 이르기 위해 7번의 윤회를, 신을 증오하는 사람은 다만 3번의 윤회만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을 증오하는 사람은 신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극으로부터의 해방은 우리들의 기독교적 감각에 반대되는 대극의 기능적 등가 가치를 전제로 한다. 우리들의 꿈의 정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도덕적 대극의 정돈된 협력은 노자 철학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것처럼 동양인에 의해 자연스럽게 인정된 자연의 진리다. 기독교의 전통에도 이 관점에 근접하는 몇 개의 설명들이 있다. 기억나는 것은 예컨대 불성실한 집사에 대한 우화다. 우리의 꿈은 이런 점에서 무의식의 뚜렷한 특성으로서 대극의 상대화 경향을 나타내는 둘도 없는 유일한 정본 따위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바로 부원에서 말해야 할 것은 이런 꿈은 도덕적 민감성이 첨예화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무의식이 가차없이 대극의 불일치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무의식은 의식의 태도에 대해 상대적 견해를 갖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은 개신교의 특색을 띤 신학적 의식 특유의 확신과 회의를 전제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이 꿈의 진술이 특정 문제의 영역에 제한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타당성의 이와 같은 삭감에도 불구하고 꿈은 자신의 관점에 우월성을 과시한다. 그러므로 꿈의 의미는 모든 점에서 꿈을 꾼 사람의 의식에 비해 훨씬 우월한 지혜로운 마법사의 의견과 목소리로 적절하게 표현된다. 마법사는 바로 원시사회의 메디슨맨의 기원을 둔 노현자와 같은 말이다. 그런 아니마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삶의 혼란스러운 어두움을 의미의 빛으로 뚫고 들어가는 불멸의 데몬이다. 그는 깨우친 자이자 스승이고 장인이며 영혼의 인도자인데 그것은 인격화 자체는 잔치상의 파괴자인 니체 자신도 피해갈 수 없었다. 비록 그가 거의 호메로스 시대의 우월한 정신인 자라투스트라의 그의 화신을 자기 자신의 디오니소스적 깨우침과 환희의 전달자이며 선도자로서 불러내긴 했지만 말이다. 그에게 신은 죽었다. 그러나 지혜의 데몬은 그에게 소위 생생한 제2의 존재가 되었다. 그는 말한다. 거기 갑자기 여자친구여 하나가 둘이 되었네.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내 곁을 지나갔다. 니체에게 자라투스트라는 시적 인물 이상의 것으로 그의 의도하지 않은 신앙 고백인 것이다. 그 역시 신을 저버린 탈기독교적 삶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몬을 구원하는 원천으로서 계시된 자, 깨달은 자가 그에게 다가온 것이었다. 자라투스트라의 성직자적 언어가 여기서 유래한다. 그것이 원형의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이 원형의 체험에서 인간이 대상이며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태고적 방식의 사고를 경험한다.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 또는 비술적 문학의 토트, 포이만드레스, 오르페우스와 이에 밀접하게 관련된 헤르마스의 포이메는 같은 경험의 다른 공식화인 것이다. 루시퍼라는 이름이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아마도 이 원형에 매우 적절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노현자나 의미의 원형으로 부르는 것에 만족한다. 모든 원형들과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기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다. 노현자의 양면성에 대한 설명은 나의 논문 인담에서의 정신적 현상학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된 세 가지 원형, 즉 그림자, 아니마 그리고 노현자는 직접적인 경험이 인격화되어 나타나는 원형들이다. 나는 이 원형의 경험이 어떠한 일반적인 심리적 전제 조건에서 비롯되는가를 앞에서 암시하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내가 전달했던 것은 온통 추상적인 합리화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직접적인 경험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그 과정을 기술할 수도 있다. 아니 그 과정을 기술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원형은 꿈이나 환상에서 행동하는 인격으로서 나타난다. 과정 자체는
사람들이 보통 변환의 원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원형에서 드러난다. 이것은 인격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그때에 맞는 변환의 방식을 상징하는 전형적 상황이나 장소, 수단, 방법 등이다. 인격과 마찬가지로 이것들 역시 진정하게 올바른 상징이며 표징, 즉 세메이아나 비유로서는 남김없이 해석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들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예감을 내포하고 있고 결국 다 드러낼 수 없는 것인 만큼 오히려 진정한 상징인 것이다. 무의식의 기본 원리, 즉 아르카이는 그것이 인식될 수 있는 성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다양한 관계 때문에 기술이 불가능하다. 물론 지적 판단은 항상 그것이 한 가지 뜻임을 확인하려고 하며 그것으로서 본질적인 것을 지나쳐버리게 된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본성에 일치하는 것으로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의 뜻으로는 모두 설명할 수 없는 다양성, 즉 거의 예측할 수 없는 관계의 충만함인 것이다. 그 밖에도 그것은 연금술사에게 정신이 노령의 노인이자 동시에 젊은이에 해당되듯이 원칙적으로 적설적이다. 상징적 과정에 관한 의견을 갖고자 한다면 연금술의 일련의 그림들이 그에 대한 좋은 보기가 된다. 물론 이 연금술의 이미지들은 흔히 그 출처와 의미가 불명확하지만 대체로 전통적인 상징이다. 동양의 보기로는 탄트라 경전의 차크락이나 중국 요가의 신비적 신경계가 적절할 것이다. 또한 타로 카드의 일련의 그림들은 마치 변환 원형으로부터 유래된 것처럼 보이는데 베르눌리 교수의 명쾌한 강의가 내게 이 견해를 더욱 확신시켜 주었다. 상징적 과정은 상에서의 그리고 상의 체험이다. 그 과정의 진행은 주역의 문장처럼 일반적으로 호변 삼형적 구조로 나타나며 그렇기 때문에 부정과 긍정, 상실과 획득, 밝음과 어둠의 리듬을 나타낸다. 그 시작은 거의 항상 막다른 골목이나 불가능한 상황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그 목표는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깨달음이나 더 높은 의식성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에서 초기의 상황이 극복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시간적으로 응축되어 단 하나의 꿈이나 혹은 짧은 체험의 순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막 진행되려는 개인의 출발 상황의 종류와 도달하려는 목표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달 또는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다. 당연히 상징의 풍요함이 전혀 일정하지 않고 동요도 심하다. 우선 모든 것이 상안에서 즉 상징적으로 체험됨에도 불구하고 결코 표면상의 위험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위험이 문제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운명을 좌우한다. 주된 위험은 원형의 매혹적인 영향에 굴복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원형상을 의식화하지 않을 때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다. 정신병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히 루미노제 덕분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게 된 원형의 형상이 의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독립성을 얻게 되는 즉 빙의의 현상을 만들어내게 된다. 예를 들어 아니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에는 환자는 자기 거세를 통해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로 변하거나 그와 같은 것이 그에게 닥치게 될까 봐 두려워하게 된다. 이에 대한 예로 잘 알려진 것은 슈레버의 사례다. 환자들은 흔히 원초적 주제를 갖는 완전한 아니마 신화를 발견한다. 얀 넬켄이 그 무렵에 이러한 종류의 한 증례를 발표하였다. 또 다른 환자는 자신의 체험을 손수책에 기록하고는 평하였다. 내가 이러한 증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원형이 나의 주관적인 공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정신병에서는 가차없이 노출되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신경적에는 아직 가려져 뒷전에 물러나 있다. 그러나 그 뒤에서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의식에 끼치고 있다. 만약 의식 현상의 배후로 들어가 분석을 한다면 정신병적인 선망 상태를 활성화하는 하는 것들과 같은 원형의 형상들을 발견할 것이다. 끝으로 중요한 것을 말하자면 이러한 원형들은 실제로 도처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유형의 환상들이며 정신병의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많은 문헌과 역사적 기록들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적 요소는 이러한 표상이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의식의 해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리의 모든 증례에서는 무의식을 의식에 통합할 필요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개성화 과정이라고 말한 합성적 과정이다. 이 과정은 원래 삶의 자연스러운 경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개체는 그가 이미 늘 그러했던 바와 그것으로 되는 것이다.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류의 발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다양하게 변형되어 방해를 받게 된다. 의식은 언제나 다시금 원형적
본능의 토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것에 대극으로 빠져들어간다. 따라서 여기에 두 입장이 합성되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원시적 단계에서 정신치료를 의미한다. 그것은 재건 의식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알커링아 시대의 조상과의 회귀 동일화나 타오스 푸에블로의 태양의 아들과의 동일화, 아플레이우스의 이시스 비의에서의 태양신 숭배 등이 그 예들이다. 컴플렉스 심리학의 치료 방법은 이에 상응하여 한편으로는 배열된 무의식의 내용을 가능한 가장 완전하게 의식화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식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의식화 합성하는 것이다. 문화인이 아주 커다란 해리성을 가지고 있는 가능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식한다고 해서 이에 상응하는 행동이 뒤따르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불확실하다. 반대로 사람들은 인식을 해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식의 의미에 어울리는 사용을 촉구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인식만으로는 안 되고 인식이 또한 도덕적인 힘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리에서는 신경증 치유가 얼마나 도덕적인 문제인가를 확실히 알게 된다. 누미노제를 지닌 모든 내용과 마찬가지로 원형은 비교적 자율적이므로 그것을 단순히 합리적으로 통합할 수는 없다. 그것은 변증법적인 절차죠. 즉 환자에 의해 흔히 대화 형식으로 행해지는 고유의 대면을 필요로 한다. 환자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선한 천사와의 내면의 대화를 통해서 연금술적인 영상의 정의, 즉 좋은 천사들과 함께하는 대화를 실현하게 된다. 이 과정은 보통 많은 국면에서 돌연한 변화를 수반하는 극적 결과를 갖는다. 이 과정은 이전부터 신화적 주제의 형식으로 심혼의 변화 과정을 묘사해왔던 집단표상과 관계가 있는 꿈 상징에서 나타나거나 꿈 상징에 동반된다. 강의의 한계 때문에 원형의 몇 가지 예만 다루는 것으로 만족해야겠다. 나는 여기서 남성의 무의식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형들을 선택했고 또 원형이 나타나는 정신적 변화 과정을 어느 정도 객관하고자 시도했다. 나는 이 강의의 첫 번째 출간 이래로 여기에서 언급된 그림자, 아니마, 노현자의 상태들을 여성의 무의식에 상응하는 상들과 더불어 자기의 상징에 대한 나의 저서에 상세히 묘사하였다. 그리고 개성화 과정은 연금술의 상징성과의 관계에서 더 자세히 탐구하였다. 수고하셨어요. 굉장히 우리가 소화하기 쉽지 않은 내용인데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다른 내용 혹은 이 챕터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부분을 조금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함께 집단적 무의식의 개념이 이제 나오죠. 그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어쩌면 좀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처럼 느끼죠. 우리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 이 챕터를 공부한다면 더 개념적으로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챕터를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너무 이게 개념적으로 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현상을 실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 개념을 다음에 배열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개념으로 잘 잡히지 않는 것은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우선 이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것들 우리 나누는 시간 갖죠. 뭐 일단은 서술한 이야기들이 좀 이해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읽어보면서도 이게 무슨 소린가 싶고 그 영어 원문을 이제 들으면서 봐도 이야기가 그렇게 탁 와닿지는 않고요. 게다가 너무 이제 신화적인 이야기들까지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무튼 원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아니마와 아니무스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과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왜 그러냐면은 그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자체가 그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있는 어떤 개념이라는 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회적 현상에서 그 규정하고 있는 여성성 남성성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성이라고 그 여자가 생각하는 여성성과 남자가 생각하는 여성성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다분히 융이 보는 시각은
남자가 생각하는 여성성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떤 뭐 그 원형의 모습을 이렇게 구분짓는다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어떤 원대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 원대상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그래서 들고요. 대상관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으로 더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신가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떤 그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이야기가 그냥 뭐랄까 그 예를 들어서 절대적으로 여성성이다, 남성성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분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어떤 사회적 관습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 기인해서 하는 표현들이 또 오히려 더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본능이라는 것하고 이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어떤 그 원형이 처음에는 이제 융의 그 이전에도 공부할 때도 원형이라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그 인간에 담겨 있는 신비한 영역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계속 공부하면서 자꾸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신비한 영역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본능적인 그런 충동과 관련된 뭐 내지는 원대상과 관련된 무언가 하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도 좀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인간의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던 인간만의 독특한 어떤 원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다분히 집단적이기보다는 그 한편으로 보면은 좀 개인적인 그런 원대상과의 경험에서 나온 무언가들이 자꾸 상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는가. 하여튼 뭐 이야기가 좀 아, 복잡해져. 예,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좀 했었습니다. 어떤 융의 접근 방식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불명확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인텔렉츄얼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들이 진전되니까 어떤 면은 실제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데 융의 접근 방법이 더 합리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 정말 인간을 더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한 선생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그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해서 그 도대체 여성성이란 게 뭔가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굉장히 그 여성적일 거라는 그런 편견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또 성향 자체는 굉장히 남성적인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또 언제 그렇게 느꼈냐면은, 제가 무슨 거기 뭐 논문을 쓰거나 글을 썼는데 굉장히 남성적인 것 같은 인상을 받을 때가 자기애적이고 굉장히 전지적인 관점에서 그냥 제 맘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사람들이 받는다는 약간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성적인 게, 제가 애들을 볼 때 사실은 굉장히 모성애를 느끼고 이런 거랑은 또 다른 측면에서 여성성이 도대체 뭔가, 또 여러 학자들은 여성의 그거는 수행되는 거지 원래의 정체성 생리적인 거랑은 또 별개의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까 그 여성성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제가 아직 무슨 여성성 남성성을 막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렇게 개방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요즘에는, 제가 어릴 때랑 또 우리 애들 때는 개념이 많이 틀려지지 않았나.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합되고 또 만들어지고 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았을까. 그 영화에 나오는 무슨 성전환하고 뭐 이렇게 아주 급진적인 이런 건 아니라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바와 호응하는 그런 어떤 그 국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생활의 터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생활의 어떤 환경이라든지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별로 거리낌 없지 않을까 우리 애들 때에 대해서는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단적 무의식이라 그러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도대체 집단적 무의식이 영향을 미치는 그 범위와 아니면은 이게 세대마다 틀려지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그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거에 어떤 정체가 뭘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리어하게 결론을 맺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겠죠.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그러죠. 어쩌면 5,000년 전에 집단적인 무의식이 3,000년 전에 집단적 무의식과 다를 수 있겠죠. 그동안의 어큐뮬레이션, 어떤 인류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측면들이 결국은 집단적 무의식을 형성한다고 한다면 아주 태고적부터 있었던 것을 그대로 반복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집단적 무의식 자체도 누적돼서 변화한다고 볼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태고적 것이 태고적의 어떤 원상들이 계속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원상 자체라는 것도 그 다양성이랄지 원래 근데 이걸 아주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게 돼요. 원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구체적인 이미지나 스페시픽한 몇 가지 이미지나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이것이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아주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들었죠. 인스팅트하고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본능이라고 할 때는 본능 자체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지만 본능은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 어떤 성적 본능과 공격적인 본능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성적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원시인이 가졌던 성적 본능과 현대인이 가지는 성적 본능이 같은 것인가? 근데 이걸 인스팅트라는 본능 개념은 진화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인스팅트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세대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상이나 본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극도로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 우리가 가지는 구체적인 어떤 인스팅트로부터 나오는 소망들은 각각 다양한 형식이 될 것이죠. 거기 인스팅트로부터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역동 파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성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대상이나 어떤 에임, 목적이 각각 과거의 사람들이 추구하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본능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디로부터 출현하는 어떤 압력, 프레셔, 에너지를 느끼는데 이 에너지가 이 프레셔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어떤 바디와 정신이 함께 어울리면서 생겨나는 에너지들이 어떤 생각을 향해서 움직이는 이런 어떤 개념이라고 할 때 이런 역동이라는 개념 자체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현상들은 각각 다양하지만 원래 역동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 원상 자체도 과거의 어떤 노현자의 개념 혹은 어떤 어린아이의 어떤 원상이 있다. 어떤 어머니의 원상이 있다. 또는 아버지의 원상이 있다. 이런 원상이라는 개념은 거기서부터 아주 다양한 모습의 이미지나 아이디어가 온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원래 이 저수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저수지로부터 여러 가지 여러 곳으로 다양한 형태, 다양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지만 이 저수지 자체는 원래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상은 그대로 있는데 원상의 파생물만 각각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애니마 자체도 하나의 여성성이
여성이라고 한다면 또 애니모스라 어떤 남성성 여성성 애니마 애니무스라고 할 때 이거 자체는 처음부터 어떤 남성성이다 여성성이다고 하든 스페시파이 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개념상으로는 거기서부터 시대에 따라서 여성성을 각각 달리 디파인할 수 있고 남성성은 달리 디파인할 수 있지만 어느 사람이 자기가 남성으로서의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데 자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애니마가 있다고 한다면 여성성을 자기가 통합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통합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애니마를 외부 대상에게 투사해서 어쩌면 자기 것을 외부에 투사하는데 이 애니마 그 자체가 독립적인 어떤 시몬의 일부니까 우리가 투사한 그 여성성에 우리가 매료된다. 만약에 여성상을 투사했는데 그 여성상 자기가 투사한 여성성을 보통 어떤 인격체에게 투사를 하니까 그 인격체가 자기가 가진 여성성을 다 가지고 있다.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을 가진 대상을 만났다고 한다면 자기가 자기 하나씩을 통합해내는 대신에 그 여성상에게 나도 모르게 끌려가서 융합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매료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완전히 붙잡히는 현상, 퍼세션 된다고 우리가 보통 상사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상사병 현상을 혹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대상에 사로잡혀서 그 대상과 융합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건 하나의 요정이고 어떤 하나의 이게 데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을 투사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영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힘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임상현상으로서 이제 이런 부분은 단순한 관념으로만 볼 부분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자기 내적 대상, 나쁜 대상을 외부에 투사해서 그 나쁜 대상으로부터 공격받을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쓰죠. 편집증인 사람들은, 패러노이아 환자들은. 그래서 자기의 내적 대상을 투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내적 대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애니마나 애니무스를 투사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얘기가 되느냐. 원상을 투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관계 이론만 가지고 어떨 때는 잘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실제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라는 개념으로 이게 멜라니 클라인의 개념에 의하면 같은 어머니를 좋은 어머니와 나쁜 어머니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부분 대상으로 체험하는 게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이다.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우울적 자리로 가면서 디프레시브 포지션에서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하나의 대상이다. 이게 통합해낸다. 이런 설명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잘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좋은 대상이라는 이 원상 자체가 어떤 것이 좋은 대상이냐고 하는 부분에서는 자기를 무조건 만족시켜주는 것을 좋은 대상이고 자기를 그래티파이 시키지 않은 측면을 나쁜 대상이라고 대상관계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융이 이해하는 어떤 애니마의 개념은 거의 굉장히 살아있는 어떤 살아있는 영이라는 개념이죠. 살아있는 영인데 그쪽에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선악이 없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유혹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성스러운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여기는 선악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어떤 애니마, 살아있는 영으로서의 애니마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쩌면
그게 굉장히 괴물처럼 다가올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굉장히 자기를 보호하는 대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고 한다면 같은 애니마나 애니무스가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그런데 어떨 경우에 만약에 귀신 들리듯이 어디에 사로잡히는 영의 이런 심령 현상 같은 걸 설명할 경우에는 단순히 굿 오브젝트하고 배드 오브젝트 개념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융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살아있는 영들의 움직임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융이 어떤 임상 사례에서는 융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개념들이 더 적절하게 이 현상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어떤 건 대상관계 이론으로서 충분히 잘 설명이 되는데 어느 경우에 격심한 어떤 어디에 매료돼서 모든 것에 퍼세션 돼버리는 이런 상황을 설명할 때는 단순하게 내적 대상관계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렇던 살아있는 영들의 개념으로 이런 걸 설명하는 게 더 합당할지 좀 생각해 볼 만하죠. 우리 이은수 선생님 지금 어떤 생각을 좀 하는지 나눠주시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화된 거는 보면 아니마도 그렇고 아니마도 그렇고 마음속의 여성상, 마음속의 남성상 이게 이제 인격화됐다 뭐 이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여성성 아니마라는 게 어떤 여성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남성의 마음속에 굉장한 여성적인 측면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또 이 아니무스가 이제 같은 경우는 여성 속의 남성이 역화된 것, 뭐 논리적인 것, 합리적인 것, 뭐 이런 경향성을 지닌 이렇게 인격화된 것.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상위 버전, 하위 버전. 그래서 이제 근데 예, 글쎄요, 뭔가 융의 얘기는 늘 꿈을 꾸는 것 같아서 원형에 들어가면 노력을 했는데 이해 안 되는 영역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 평생 떠돌아다니면서 식객으로 요리를 배우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그런 얘기가 쭉 스토리로 나오는데 오늘 이 아니마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의 아니마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그 시골의 초로한 그 할머니들, 쭈글쭈글한 할머니들을 만나면 그냥 못 지나가고 막 그 주변에 그 산나물 뜯어다가 밥을 해주고 가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분의 그 눈빛에서 그 어떤 할머니를 만났을 때 그 표정과 이런 게 거의 뭐 자기 어머니를 그냥 보는 것처럼 흡사가 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애니마라고 하는 게 실제 자기가 체험한 엄마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자기는 그 어머니를 체험한 적이 없는데도 이분이 말하자면 이상적인 어머니 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실제 임상에서 이상적인 어머니 상이라는 게 어디서 왔을까?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어머니 상이라기보다는 이상적인 어머니 상은 어쩌면 그 애니마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애니마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자기를 온전하게 감싸주는 자기가 체험해보지 못한 어머니상이죠. 자기를 충분하게 안아주고 충분히 보살펴주는 어머니상이라는 게 실제 체험에는 없는 사람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분은 자기 어머니 어떤 경우에는 자기 기억에도 있기 전에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더 강력한 어머니 대상을 찾아 나섰죠. 그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상들에게
대상과의 관계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어머니를 그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상적인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게 발생학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나의 체험 속에서 개인적인 체험 속에 온 것이 아니고 원래 어머니 상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이미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원상이 있을 것이다. 그 원상으로부터 파생돼 나오는 어머니 이미지들일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과 상관없는 어떤 이미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가진 것을 다 외부 대상에 투사한다고 한다면 이 투사되는 이런 이미지, 상들은 어쩌면 아키타입으로부터 어머니 아키타입으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 지리산에 그 허름한 다 쓰러져가는 90노인이 뭐가 이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의 손을 잡고 이쁘다, 점도 이쁘다, 주름도 이쁘다 이러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요리사가 돼서 그 팔도에 돌아다니며 많은 식재료를 모아서 요리를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도 이게 이 사람의 어떤 아니마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네, 선생님들도 혹시나 BTV에서 밥정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되게 뭐랄까 이 어머니가 뭘까 도대체 이 모든 인간에게 모성이 뭘까 이 모성의 상처가 왜 이렇게 인간을 힘들게 하는가. 저는 이은숙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요. 제가 아까 한 얘기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상적인 어머니상, 제가 나니마 아니무스의 문제가 아니고 이상적인 어머니상, 이상적인 제 자신의 어떤 여성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와의 또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적인 제 여성 어머니 상을 제가 그린다고 하면 제가 거기서 좀 아쉬워했던 부분,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포용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포용도 적극적인 어떤 포용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막 보호받는, 나는 보호받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안 붙어, 이게 아니고, 충돌을 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상을 보이는 이런 거를 제가 이상적으로 그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구하고 할 수도 있겠다. 하면은 제 개인적인 어떤 그 내적 대상인지 하여튼 나의 적인 어쩌면 아니무스 상, 예. 그러니까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 우리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게 프로이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융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간 안에는 여성성과 남성이 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남성성으로 생각하고 여성성으로 생각하느냐는 시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사회에 따라서. 그렇지만 내가 어떤 이상적인 어머니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적인 어머니상은 여성으로서 어머니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상이고 그것은 어쩌면 어머니에게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내가 되고자 하는 나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지금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not I라고 하는 애니무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성으로서 나의 여성상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거 아주 흥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성상이라는 게 꼭 아주 티피컬한 전통적인 그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모습일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모습. 그래서 원상이라고 네. 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봐야 된다. 그 자체를 어느 하나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거기서부터 그 원리로부터 다양한 모습으로 흘러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애니머스를 너무 논리적으로 우리가 디파인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근데 그 어떤 살아있는 영처럼 느껴진다는 얘기. 실제로 그 생명력이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처럼
체로서 활동하고 하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여기 소울이라는 개념도 쓰고 있는데 우리 소울의 한 여성적인 측면을 여기서 애니마라고 하고 남성적인 식으로 애니무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런 우리의 영의 한 부분들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의 여성적인 측면과 남성적인 측면인데 내가 여성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여성 입장에서는 내 애니마가 되겠죠. 남성 입장은 자기 애니무스가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융이 이야기한 것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도 우리의 사람을 이해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은수 선생님하고 한주연 선생님이 두 분 토론 속에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조금 새로운 퍼스펙티브가 열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사고의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뭐 매트릭스 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게 말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이라는 게 그 말하자면은 인간에게 그 프레임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 의식하기 이전부터 이미 계속 주어졌던 것들이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어떤 그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여건으로 주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말을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내가 속해 있던 그 집단이나 환경이 만들어내는 어떤 남성성, 여성성이 편견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그 어머니 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오는 게 뭐 유혹하는 자아도 나오고 거절하는 자아도 나오고 모든 이야기들이 막 종합적으로 얽혀가지고 있는 게 지금 결국은 아니면 아니무스 이야기로 막 나와버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예를 들어서 남자라고 해가지고 남성성이 자기의 동질성이라고 생각돼 있는 것보다는 경우에 따라는 그 아니마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동질성처럼 여겨진다면 아니무스에 대해서 어떤 유혹하는 어떤 그 자아처럼 유혹하는 특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단편으로서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성 정체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은 그 속성 특징 자체는 아버지의 특징이 가까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나의 어떤 정형화된 틀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어떤 세상과의 또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다이나믹한 의식의 흐름 속에서 발생되는 아니마 아니무스기 때문에 이걸 꼭 여성성 남성성 이렇게 해야 되는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임상적으로 우리가 볼 부분은 여기서 융이 컴플렉스 심리학이라고 하면서 분석 심리학 입장에서 치료 방법을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여기서 융이 봤던 치료 방법은 배열된 무의식의 내용을 가능한 한 가장 완전하게 의식화하는 것이다. 이건 프로이드와 같은 얘기예요. 무의식의 의식화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내용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의식화하는 작업. 또 하나의 작업은 인식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의식과 합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을 합성하는 작업이라는 또 하나의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내적인 어떤 균형의 상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융이 그렇게 이제 무의식을 의식화한다거나 이런 것들 결국에는 균형 잡힌 감각으로 자신을 그렇죠. 그러니까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어떤 면에서 이분은 끝없이 대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퍼지시라는 대극의 레컨실레이션이라고 할까요? 대극을 화해시켜서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한다. 하는 쪽에서 동양의 음양의 원리를 이상적인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다음 챕터에서는 그럼 융이 얘기하는 핵심적인 얘기를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럼 집단 무의식이라는 융 스스로가 자기가 이걸 디파인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논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싶었던 부분을 상당 부분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다음 주부터 다음 챕터를 하죠.